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설이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오늘은 그 물권법,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204페이지. 그 204페이지 보시면 유닛 프리뷰 그래서 물권법의 이제 물권 변동론과 관련해서 물권법 총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총론 보시면 이제 총설 나오고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관한 총설 물권의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칠판을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이제 총칙까지가 요거 두 개예요. 물권 일반론하고 물권 변동론.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부터 해서 여기 물권법의 각칙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총칙하고 각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문제는 40문항 중에서 약 13문제 내지는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분량도 많아요. 또 물권법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판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판례. 이 판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그럼 이제 이 전체에서 보면 크게 점유권이나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가지고 물권은 총 몇 개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물권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8개가 물권입니다. 요 8개만을 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 8개 물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권은 어떤 걸까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가 여기에서는 물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요 두 부분만 잘하셔도 한 반은 먹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181페이지. 거기 18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물권법의 기초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권법의 기초 이론. 자, 그러면 거기서 물권이란이라고 했어요. 물권이란.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183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셔요. 거기에 물권의 의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시죠. 물권은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은 대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자, 그래서 물권은 특정한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관념적인 재산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교과서에서.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아요? 와닿지 않죠?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물권하고 채권을 구별을 하고 있죠. 채권. 그럼 채권 보시면 채권 밑에 채권은 누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자, 칠판 보시고요. 채권이란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가? 특정인이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무엇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이란 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요걸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그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채무자가 해야 되는 행위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걸 뭐라 그래요? 급부라고 한다. 급부가 뭐라 그랬어요? 줄급자, 줄부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걸 한자로 급부라고 해요, 급부.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일종의 청구하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채권이에요.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이해하시자. 네? 네. 그러면 예컨대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다. 그 둘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도인이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얘는 얘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집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집에 대한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집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럼 얘는 얘한테 뭐 달라고 요구해요? 돈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얘는 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집에 대한 채권자고 갑은 돈에 대한 채권자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집 주는 행위와 돈 주는 행위를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한다. 이해되셔요? 요게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물권. 여기 보시면 물권이란 어떤 사람, 특정인이라고 해보죠.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한마디로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근데 이 채권은 간단하게 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채권 가지고 있어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에 대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대상이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급부, 대상은. 근데 물권의 대상은 뭐란 말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권의 대상,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채무자의 행위. 요걸 우리는 급부라고 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의무다. 다시 말하면 채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채자가 무슨 채라고요? 한자로 채자가 빚채자, 빚. 빚이란 뜻이에요. 빚을 받을 권리. 빚을 갚을 의무. 근데 우리가 채권 채무 그러면 꼭 돈 빌려줘서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돈 갚을 사람이 채무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 받을 것만 채권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집 받을 것도 채권이고 매매대금 받을 것도 각자 채권이다. 그럼 물권은 물건에 대한 사람의 권리예요. 그죠?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고 한마디로 채권은 뭐 하는 것이다?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은 청구하는 것,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인이 집 달라고 하면 이 집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집은 물건이고 그럼 이건 채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 아닙니까? 아니죠.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게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집을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 집이 갑의 소유권이다 그러면 이 집이라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갑이 가지는 권리, 이걸 소유권,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얘한테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건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물권은 뭐냐? 아까 봤던 8개가 물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점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질, 저당권. 그런 건 물권이에요. 그럼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물권은 다 배타성이 있어요. 요게 안일비죠. 요게 안일비잖아요. 이건 새의 양 날개예요. 새의 양 날개를 못 본딴 거예요. 새가 날아갈 때 양쪽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가 서로 안 닿잖아요. 그래서 등져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일비예요. 안일비. 근데 여기 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손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너는 아니니까 저리 가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 그래서 이 배자가 무슨 배야? 예? 밀어낼 배. 배척하다라는 배. 그럼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타인을 배제시킨다 그런 뜻이죠. 타인을 배제시켜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건은 배타성을 본질로 합니다. 타인을 배제시킨다. 배타성을 본질로 해요. 예컨대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그럼 여러분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자동차 이용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못하게 하죠. 네.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니까. 네. 그죠? 여러분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질은 무슨 성이 있다? 배타성이 있다. 다른 사람 못 만져요. 허락 없이는. 그렇죠? 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성. 다시 말하면 배타성은 무슨 뜻이에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글자 그대로는 밀어내는 뜻이고 타인을 배제시킨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배타성. 쉽게 말하면 노타치예요. 노타치. 노타치. 만지지 마 이거야. 내 거니까 만지지 마.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만져.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배타성. 예? 예. 근데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아니야. 만져줘 이거잖아요. 그게 요거 찍으면 안 되고 노타치예요. 그러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배타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성. 그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 그게 물건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배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타성. 아시겠죠? 모든 물건에는 이렇게 배타성이 있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예컨대 A가 B에게 1억 원 빌렸다 그러면 얘가 빌려준 뭐죠? 금전에 대한 채권자. 얘는 돈 갚을 채무자죠. 돈을 빌려줬으면. 그럼 얘는 금전 채권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돈을 빌릴 수도 있나요? 그죠? 그럼 얘도 채권자네요? 채권자가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채권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는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당사자 간의 관계. 그런데 물건에 대한 지배 관계는 배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물건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은 뭐가 없다? 네? 배타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은 직접 지배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해요. 자, 이 직접 지배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실은 이런 원리를 설명해도 다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남지를 않아요. 네? 근데 굳이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법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갑이 이 집의 2층짜리 집의 소유자이에요. 1층에는 임차인 세입자가 있고 2층에는 전세권자 얘는 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아니 우리 물권에서 소유권, 점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랬잖아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아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다 그거예요. 그럼 이게 병이라는 임차인 채권자가 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누워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전세권자인 물권자가 여기 소파 위에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다. 차이가 없죠?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법률상은 좀 다른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법률상으로. 이 전세권자는 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사용수익하는 거고 임차인 병은 갑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해서 갑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게 차이 나는 건 어디서 나냐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권은 물권자, 전세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개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임차인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개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론상. 이론상. 눈으로 보이는 건 같아요. 둘 다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건 같은데
이론상으로 전세권자는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점유하는 거예요. 이론상. 근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을다시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해요. 양도. 또 임차권자가 자기의 임차권을 병다시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해요. 근데 이 전세권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갑의 개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양도가 자유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을. 지가 직접 지배하니까. 그럼 뭐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죠.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니까. 근데 임차권은 갑을 통해서 점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임차권을 얘가 얘한테 양도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얘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갑을 통해서 양도가 일어나야 되죠. 따라서 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직접 지배한다라는 개념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래요. 본질이에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그걸 처분하려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없다는 건 아니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한되어 있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직접 지배하니까 당연히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요, 처분의 자유가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를 물권을 가지고 처분을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데 채권은 처분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푸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인 성질, 그래서 물권은 무슨 성이 있다? 네? 배타성이 있다. 또 직접 지배성이 있다. 두 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묶여가지고 다 뭘로 나오냐면 절대권이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절대권이다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상대권이에요. 자,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냐면 물권은 절대권이다라고 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얘는 우선적 효력이 있고 물권적인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절대권으로서 효력이거든요. 모든 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든. 대통령이 와도 내가 시계의 소유자다 그러면 내 소유권을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가 채권자라 그랬죠. 임차권도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채무자인 갑에게만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채권은 다시 보면 A가 B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얘는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죠. 그럼 얘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채무자만 되는 거지. 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채권을 주장하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 그래요? 상대적인 권리다. 그래서 상대권 그래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대인권이라고 해요. 대인권. 채권은 채무자,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하고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권리고 대인권,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고요. 얘는 누구에 대해서 주장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세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권은. 대세상, 세상에 대해서 주장한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대인권. 자, 그럼 다시 물권은 특징이 배타성이 있고 직접 지배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였고, 자, 그러면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독점한다 그랬죠? 독점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독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못 만지겠다 그거죠?
예? 그럼 여러분 옷은 지금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훔쳐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 거란 걸 알아야 안 훔쳐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베타성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 뭐죠? 공시? 예? 이게 무슨 공이에요? 요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이거는 뭐죠? 8, 8이죠. 예? 예. 보통 방향을 얘기할 때 몇 방향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4방향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8방, 8방을 얘기해요. 그죠? 동서남북에 또 4개 더하면 8방이잖아요. 4방, 8방. 4방, 8방. 개인의 신상이 다 까발려져야 되는 게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 공짜예요. 공무원 할 때도 이 공짜를 써요. 공인 할 때도 이 공짜를 쓰는 거예요. 공인이나 공무원이나 공무를 맡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이 4방, 8방 다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만들어질 당시가 언제예요? 그죠? 수천 년 전에 석기 시대 때 얘기란 말이에요. 이 상형 문자가.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직을 맡으려면 또 여러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응? 이건 뭐냐면 시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 보이다.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 제단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신에게 말하는 것인데 신에게 얘기를 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다. 주로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귀신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와 관련이 있고. 그럼 공시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그 물건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만질 것이다. 그럼 우리 물건은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크게?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은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등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리자라는 거를. 부동산은 말 그대로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못 두고 다닙니다. 부자가 아니 불자죠? 네. 동자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일 동자. 그죠? 산은? 재산산. 재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얘는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장부에 기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한 장부에다가 이 부동산은 이 사람 거다라고 기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등기. 그럼 부동산에는 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공시로서 등기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그럼 동산은 들고 다니면 되겠죠. 움직이는 재산이니까. 그죠? 얘는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얘 공시 방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권리를.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자동차는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는 거야, 자동차를. 그죠? 근데 걔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들고는 못 다니죠. 그래서 걔네들은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그죠?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해줍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계론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민법은 그런 중간적인 표현이 없어요. 근데 동산이면 동산이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이다. 근데 성질이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이 있잖아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럼 부동산이 뭐였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그러죠. 부동산. 토지. 그러면 토지가 부동산인 건 맞죠? 안 움직이니까. 그죠? 토지, 밑은 그리고예요. 그는 뭐예요? 그. 토지를 받는 대명사니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라는 것은 고정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야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갑이 토지를 소유한다 그랬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자다. 뭐를 통해서 공시해요?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근데 건물을 을 것이다. 땅은 을 것이다. 그럼 이 건물도 부동산인가요? 그죠? 부동산이죠. 그럼 이 건물이 을 거라는 건 뭐를 통해서 공시합니까? 역시 등기를 통해서. 아, 그러면 등기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건물 등기부도 따로 있다.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예요, 별개. 그죠? 만약에 단독주택을 산다,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땅만 사고 건물만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요. 단독주택 구입할 때. 아파트 살 때는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사는 거예요. 다만 등기상에 대지권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지권이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뭐죠? 예? 나무가 여러 그루 있죠? 뭐라 그래요, 이거?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목의 집단. 나무의 집단. 이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얘들도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인 거예요. 그죠? 수목의 집단도. 예? 네, 부동산. 그럼 얘는 뭘 통해서 공시하죠? 임목 등기라고 있어요. 임목 등기. 임목은 무슨 말이에요? 서 있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설립자이지만 서다른 뜻이 아니라 그 장부에 기록이 된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립자가 아니라 이건 기록된다라는 뜻의 입자예요. 네? 네. 입신양명 그러면 뭐예요?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친다 그거예요? 입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입신이에요? 그럼 누우면 와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의 입이에요. 누웠고 섰고 그게 아니라. 아, 그럼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건 와목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임목이에요. 등기가 되면. 그래서 등기된 나무, 임목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한 나무를 임목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등기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할 수도 있어요. 명인 방법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골길 걸어가면 편말 같은 거 써 있잖아요. 이 땅은 소유자 누구의 개인 소유지이므로 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또는 새끼줄을 둘러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다. 예? 그리고 편말 걸어놓고 또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묵서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개인의 소유지이므로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일종의 명인 방법이라고 통해서 등기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미분리 과실. 분리되지 않은 과실. 사과나무에 걸린 사과, 감나무에 걸린 감, 요것들도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얘들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임목법에 따라서 나무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임목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등기를 해버리면 그건 임목이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근데 요 과실 같은 거,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나 감나무에 걸려있는 감은 얘네들은 부동산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비바람 몰아치면 수수수수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말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분리가 되면 뭐 돼요? 동산 되잖아요. 동산. 그 분리되는 게 이게 떨어졌다는 표현하지 말고 우린 시험 봐야 되니까 말씨가 됐잖아요. 땅에 붙은 거예요. 땅에 붙었어요. 분리돼서 얘네들이 땅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프랑스 샹송에도 있잖아요. 동산이 됐네. 그게 동산이 됐네. 바람 불어서 동산이 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기하러 가는 사이에 동산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등기는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은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뭐예요? 네? 농작물. 얘네들도 부동산인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나 뽑아버리면 그때는 동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얘도 뭘로 공시합니까? 등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시가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공시가 왜 필요해요? 배타성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으로 이 배타성을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가 필요해요.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사람이 생기면 소유권의 분쟁이 생기죠. 독점성이 이루어질 수 없죠. 마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일처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한 우리 혼인법 질서가 일부, 일처주의고 요건 헌법상 질서예요. 헌법상 질서이기 때문에 개별 법률로 그거와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일부, 일처주의. 그럼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없어요? 배우자에 대한 권리가. 배타성이 있죠? 그럼 공시해요?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여라고 이마에 도장을 칵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뭐 하는 거죠? 서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하려면 혼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공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그 배타성을 실현시키려면 분명히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다 그러면 토지 거래 단위는 뭐죠? 필로 계산을 하죠. 건물이라면 그 단위는 뭐예요? 동으로 계산을 하죠. 한 동의 건물은 몇 층이에요? 한 동의 건물은 몇 층이 한 동의 건물이에요? 그건 건물마다 다르죠. 1층이 한 동일 수도 있고 5층이 한 동일 수도 있고 10층이 한 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한 필의 토지는 몇 평이에요? 그것도 토지의 개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한 사람은 몇 센치예요?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거는 거래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래의 단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담배 한 갑을 산다. 거래 단위는 갑이죠. 그죠? 마늘은 한 접이죠. 조리뽕은 봉지. 이게 거래의 단위 아니에요? 토지는 필, 건물은 동. 자, 담배 한 갑의 일부, 한 가치만 소유권 이전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일부는 소유권 이전 안 되죠. 일필 토지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한 동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단위니까 이게. 이해되셨어요? 자, 원칙은 그런데 한 갑의 일부로 해서 아예 그냥 풀어놓고 가치담배로 팔 수도 있나요? 한 가치에 얼마씩? 그쵸? 그러면 일필 토지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이것도 풀어가지고 분필하면 가치담배처럼 분필하면 이때는 가능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일동 건물의 일부도 또 나누면 뭐 한다 그래요? 건물 나누는 걸
분할한다 그래요. 분할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일물일건주의의 본질은 뭐 때문이다? 배타성 때문이다. 자,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썼네요.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단위가 뭐예요? 필. 건물은 동. 다만 예외적으로 일동 건물의 일부,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분필 등기를 하거나 건물의 분할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 자, 그를 통해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종류 몇 개 있다 그랬죠? 8개. 그리고 물권의 내용.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렇게 법에 규정된 내용, 종류와 내용을 강제한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만약에 이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강행 규정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물권의 종류도 어떻게 하고요? 강제하고, 물권의 내용도 법으로만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종류도 못 만들고 내용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다 그래요. 이해되셔요? 네. 감남과 을려가 부부예요. 네? 근데 감남이 이제 일을 나갔어요. 밤에. 일을 나간 거예요. 밝은 밤에 돼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쭉 집에 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가라리 내히어라. 히어라. 방문을 여니까 가라리 내히어라. 가랑이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둘은 내히였고, 히였고, 둘은 니히연가. 오래전에 배운 거잖아요, 이거. 뭐죠? 기억나셔요, 혹시? 이거 엉터리를 쓴 거예요.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것만 알고. 뭐예요? 처용가. 집에 왔는데, 힘들게 집에 일하고 집에 왔는데, 가랭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가랭이는 내 건데, 2가랭이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병이라는 가랭이가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일부 일처주의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권리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배우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배우자냐. 어차피 일부 일처주의에 따라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배우자로 정해야 되겠죠. 누가 배우자인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얘가 그래요.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 이 사람의 배우자다. 자기도 배우자라는 거예요. 나는 혼인 신고한 사람인데 너는 왜 배우자라고 주장하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나는 지금 점유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혼인의 공시 방법은 점유예요, 신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시 방법 정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 그러면 어떤 거를 공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법이 정해놓고 그거를 먼저 갖춘 자만이 적법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타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권리가 없는 거죠. 그때 이놈이 이제 지가 밀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백이 그러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너는 밤에 배우자하고 나는 낮에 배우자 하자. 예? 네? 배우자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하나만 배우자가 인정이 되는 거지. 종류를 1차 소유권자, 2차 소유권자 또는 낮의 소유권자, 밤의 소유권자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배타성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낮의 배우자, 밤의 배우자라고 하는 내용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라는 건 물건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이 배타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려면 어떻게 하자? 오로지 법으로만. 그 법은 누가 만들어요?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결국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이론상. 우리는 관심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가 물권법의 최고의 지도 원리가 되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시킨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소위 부르주아 계층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고 왕이 전쟁하고 싶으면 지 맘대로 결정해서 세금 때리고 징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소위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은 자기가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을 세금으로 다 뺏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왕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우리 같은 시민들이 엎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여태까지 유지되고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온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용된 사람들이고 그 위에 있는 중간 부르주아 계급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아졌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의 지도 원리로서 물권의 종류를 서로히 만들어서도 안 되고 물권의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된다. 오로지 바꾸려면 뭘로만? 법으로서만 해야 된다. 자, 그냥 이 총론적인 얘기고요.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절대권은 두 가지라 그랬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요 두 가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선적 효력은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183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특질 나와 있죠. 물권의 직접 지배성, 그 다음에 배타성,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절대성, 그 다음에 양도성,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이건 직접 지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주체입니다. 물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이었죠. 인. 여기 봐봐요. 인. 인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자연인과 법인. 이게 주체예요. 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객체 보시면 물건인데 현존하고 특정해야 되고 독립했다.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나와 있고요. 일물을 정하는 표준에서 토지 넘겨보시고 건물, 수목과 미분리과실, 농작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일물일권주의에 예외도 있다.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 위에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예외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필 등기를 하면 가능하고 건물도 구분 건물이 되면 즉 건물이 분할이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오른쪽에 189페이지에 물권의 종류 나와 있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 나와 있으니 185조 한번 읽어보시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만들지 못하니까 내용도 강제되고 종류도 강제된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시고. 그래서 물권의 종류 보시면 190페이지에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나와 있으니 그 물권은 토탈 몇 개 있다? 번호 8개가 있다. 8개. 자, 그 다음에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 관습법상으로 인정하는 물권도 있어요. 자, 그게 둘째 줄에 나와 있지. 현재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등 이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 밑에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판례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게 포인트예요. 뭐는 물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 그럼 온천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천은 말 그대로 물이죠. 온천,
온양 온천도 있고 뭐 수안보 온천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온천수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그걸로 목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온천수는 물이죠? 네. 그럼 물건이죠? 아니요. 온천수가 물이니까 온천을 이용하는 권리는 물건 아니에요? 그럼 땅 이용하는 권리는 땅권이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온천수를 이용하는 권리를 온천권이라고 한다면 요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냐 그거예요.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다시 질문 저를 봐봐요. 그럼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그랬죠? 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물건 아니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예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천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어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로서. 배타적으로 특정 업체만 또는 특정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온양온천 개발을 할 때 국가가 독점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했는데 뭐 온천 관광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다 업자들이 와가지고 온천수 원천을 끌어다가 각 뭐 호텔이라든지 목욕탕에 온천수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관을 매설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던 건데 관광특구 지정되면서 다 시에서 했던 거를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래처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끼리 붙은 거예요. 관습적으로 우리는 이거 원래 이 나라에서 했던 거니까 이건 독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관습법상 물건이 아니다. 이해되셔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의 인정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랬죠. 사도통행권은 뭐예요? 사도. 개인 땅을 통행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배타성 없다. 그럼 4번 보시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근린공원 이용권도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넘기시고요. 다음 이제 물권의 효력이 이 파트가 이제 총칙에서 제일 중요해요. 총설에서. 자, 우선적 효력이다 그랬을 때 거기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자, 먼저 반가로 1번 제한물권 상호 간 그랬어요.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여러분 봐봐요.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을 때 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권이 우선한다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네?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을 때.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에게 A라는 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 2020년 1월 5일 채권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또 1억 채권 2021년 1월 5일 1년 지났죠? C라는 사람이 1억 채권이 있는데 2022년 1월 5일이에요. 자, 지금 3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죠? 네. 채권끼리는 다 평등해요. 누가 우선해서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갑의 부동산에 물론 D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얘는 2022년 2월 1일, 2월 5일 이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당을 잡았어요. 얘네들은 그냥 돈만 빌려주고 영수증 하나 받은 거예요. 예? 차용증 하나 받은 건데 얘는 제일 늦게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부동산에. 예? 예.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가장 채권이 빠른 게 누구예요? A잖아요. 시간적으로 빠른 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채권자와 물권자가 붙으면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넣잖아요. 경매를 넣으면 얘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보다 물권자가 우선하니까.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저당권은. 얘들은 일반 채권자고. 채권자끼리는 서로 간에 평등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그래요.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다 평등합니다. 그 얘네들이 만약에 배당을 들어간다 그러면 가압류 받아야 되는데 가압류는 압류 받아야 되는데 다 평등하게 받아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물권이 채권과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효력?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 자, 그럼 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을까요? 왜? 얘는 배타성이 있어서 뭐가 되니까? 근데 얘들은 공시해요, 공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공시를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그들만 하는 거예요, 지그들만. 제3자가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당연히 우선하는데 반가로 1번 보시면 제한물권 상호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번 저당권자 A, 2번 저당권자 B 이렇게 나와 있다 보잔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저당권자죠, A, B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효력이 있어서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제한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반가로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첫째 줄 끝에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언제나. 봐봐요. 이것도 갑의 소유권이 예를 들어 2000년 1월 5일 날 소유권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5일 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소유권하고 이 전세권은 제한물권이죠. 둘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소유권이 빠르더라도. 왜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준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물권과 채권 간의 우선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 어떤 물건에 관해서 채권과 물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성립에 선호하는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물권이 우선한다. 다만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선 주임법상의 소액보증금, 상임법상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려울 건 없죠? 자, 다시 정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예외.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경합했을 때는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OX.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번엔 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죠? 물권, 채권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 예외에 있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끼리, 물권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물권적인 청구권입니다. 거기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유권하고 점유권으로 나눠서 소유권은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크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과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 이렇게 나누는데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다른 물권에 준용시킵니다. 다른 물건이라면 예컨대 지상권에 준용시키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전세권으로 가면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거 하고 잠시 쉴게요.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그러면 물권은 절대성이 있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죠. 그럼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권에 침해를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인 청구권이 나와요. 그래서 물권적인 청구권은 앞으로는 물청이라고 짧게 얘기할게요. 즉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요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권리가 생기는데 물권이 침해됐을 때. 그럼 어떤 경우냐면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점유상실. 점유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가 되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와요. 침해의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 방해, 이건 왜 미쳤어요? 제거. 여기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 여기 물권적 청구권 얘기했을 때 아까 책에서 봤듯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 상실되었을 때 내놔. 한마디로 내놔 그거예요. 내놔. 남이 내 거를 가져가면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치워 그거예요. 치워. 치워. 자, 뽀뽀를 했어요.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뽀뽀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이에 있는 고춧가루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고춧가루가. 예? 그러면 내 고춧가루 내놔. 그게 뭐예요?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 아시겠죠? 네. 뽀뽀를 했는데 저쪽에 입술에 묻어있던 고추장이 내 얼굴에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 얼굴이 지금 방해되고 있죠? 네. 치워,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고추장 묻은 건 지워. 아시겠죠? 뽀뽀하러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내 고춧가루 뺏길 것 같아요. 오지 마. 하고 예방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해서? 물권에 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내놔. 내 건데 네가 왜 가지고 가? 내놔. 달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환 청구권 그래요. 치워라고 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 예컨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땅인데 여러분 집 앞에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놨어요. 옆집에서.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치워 그래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 어떤 물건이 있길래 소유권이 있어서 그럼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인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집인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허락 없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이해되셔요? 네. 근데 여러분 옆집에서요.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땅 파기해서 빌라 올리는데 여러분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빌라가 올라가면 24시간 햇빛이 막힐 것 같아요. 아직은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24시간 햇빛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 그게 뭔데요? 방해 예방.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예방. 자, 다시. 그럼 여러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로서 여러분 이제 계약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사 날짜 됐는데 거기에 전 세입자가 아직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삿짐 다 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얼른 나가. 그죠? 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나오고 짐은 그대로 놔뒀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알았어. 나가더니 짐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짐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뭐야? 전세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절대적인 효력을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럼 물건이 침해됐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자, 다시 불법행위가 생기면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 그래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럼 불법 행위가 있으면 물청이 발생한다. OX. X 다시. 콩 심으면 팥 나온다. 그럼 틀린 거죠?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거예요. 불법 행위 씌우면 뭐가 나온다? 손배청.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 나온다. 그러면 X. 불법 행위가 되면 물청이 나온다. 그러면 X. 점유 상실되면 방해 제거다. X. 점유 상실되면 반환 청구한다. O. 아시겠죠? 다시 물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불법 행위가 되면 손배청이 발생한다. O. 물권이 침해되면 물청이 발생한다. O.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